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정말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을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쵸.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수학이 너머로 범인한테 막 펑펑 울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이 돈은 내가 세 남매를 키우면서 무려 27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다. 제발 돌려달라고요. 와, 27년이요? 피싱범도 진짜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놀랍게도 그 피싱범이 피해자의 그 절절한 호소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미 빼돌렸던 1억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 주에 보도된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거든요. 참 다행이네요. 진짜 천만다행인 일인데.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게 느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그 존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와, 차갑고 완벽하게 자동화된 AI 알고리즘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그땐 진짜 눈물로 호소할 대상조차 아예 사라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실수는 물론이고 그 어떤 인간적인 자비조차 개입할 틈이 없는 완벽하게 기계적인 자본의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매일 쓰는 모바일 뱅킹 앱에 막 챗봇 하나가 추가돼서 조금 편리해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정말 방대한데요. 2020년 3월 20일자로 발행된 금융 AI 및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과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그리고 이와 얽힌 무려 59건의 최신 뉴스 데이터를 전부 뜯어봤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게 금융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뇌 자체가 완전히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양이 엄청나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소화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AI가 누가 대출을 받을지 결정하고 내 돈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리고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해보하는 겁니다. 네, 이번 자료들이 보여주는 현실이 진짜 냉혹하면서도 엄청 흥미롭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짚어볼 곳은 금융의 핵심, 바로 누가 돈을 빌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은행을 생각해보면 약간 클럽 문 앞을 지키는 무서운 기도 같았잖아요. 기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신분증 검사하듯이 깐깐하게 구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신용점수라는 딱딱한 기준만 딱 들이밀고 점수가 안 되면 가차없이 입구를 막아버리는 식이었죠.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은행은 사실 고객이 돈을 맡기면 금고에 보관하고 대출을 원하면 그냥 과거의 그 확정된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는 수동적인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AI 기반의 그 생산적 금융 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문 앞에서 사람을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직접 나가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한 겁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면 여전히 단어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가 일종의 스포츠계 슈퍼 스카우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숨은 재능을 찾아내는 거죠. 이번에 기업은행 사례가 또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기업은행이 단순히 기존 고객의 대출 기한을 그냥 연장해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기업들이 남긴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급망 내에서의 결제 패턴이라던가 특허 출원 동향, 심지어는 공과금을 얼마나 빨리 납부하는지 같은 그런 파편화된 정보를 AI 모델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은행원이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았을 자잘한 정보들까지 싹 다 모아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AI가 딱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중소기업은 지금 당장 규모는 작지만 데이터 흐름을 볼 때 6개월 뒤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요. 와, 과거의 그 깐깐한 작대로는 대출 반려 대상이었을 기업이 AI 덕분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자금을 수혈받게 되는 거네요. 숨은 진주를 찾는 스카우터란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리고 이게 내국인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번 자료에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게 그 JB금융의 성과였어요. 무려 1조 원 돌파.
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였죠. 보통 외국인들은 한국의 금융거래 이력이 없으니까 이른바 심파일러, 즉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돼서 대출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각지대를 AI가 뚫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JB금융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외국인들의 리스크를 완전히 새롭게 평가했어요. 기존 통장 잔고 이런 게 아니라 대안 데이터를 썼다는 거죠. 네, 통신비 납부 이력이라던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패턴, 이런 대안 데이터를 막 엮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창조해낸 겁니다. 일러라는 불모지에서 1조 원이라는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네요. 기술이 비즈니스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은행들이 진짜 생존을 걸고 IT 인프라를 막 깔고 있는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그 신한금융이 경기도 남양주에 무려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네, AI 인피니티 센터랑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죠. 처음엔 은행이 무슨 테크 기업처럼 조 단위로 데이터 센터를 짓나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대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엄청난 변수를 계산하려면 기존의 그 낡은 은행 서버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아하, 그렇겠네요. 완전히 슈퍼컴퓨터급이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NH농협도 혁신뱅크라는 이름으로 전 부서에 AX, 즉 AI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하나금융도 포용금융을 포함한 그 100조 성장 프로젝트에 AI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100조 성장 프로젝트요? 단위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게다가 소스 자료에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전망치를 보면요. 전체 대출에서 AI가 심사하고 결정하는 비중이 15% 이상으로 훌쩍 뛸 거라고 합니다. 와, 15%면 정말 엄청난 비중인데요. 초기 필터링을 넘어서 AI가 그냥 수익 창출의 엔진 자체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수치 변화가 정말 흥분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약간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AI가 이렇게 전에 없던 데이터를 막 긁어 모아서 대출의 문을 확 넓혀주고 수많은 사람한테 스마트폰 앱으로 돈을 쏴준다면요. 당연히 그 돈이 오가는 길목을 노리는 범죄 공격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은행이 튼튼한 금고문을 열고 넓은 광장으로 나왔다는 건 사방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반대급부가 있군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셈이네요. 네. 리포트를 보면 모바일 뱅킹이나 디지털 금융 앱을 직접 겨냥해서 스마트폰 단말기 자체를 감염시키는 악성 코드가 진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아, 앱 자체를 감염시킨다고요? 더 치명적인 건 이들이 훔친 돈을 세탁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 19명이 검거되고 현금 5억 원이 회수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5억 원이나요? 네, 근데 이 조직을 보면 이제 대포 통장 같은 구식 방법을 잘 안 씁니다. 대신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익명성하고 엄청 빠른 전송 속도를 이용해버려요. 아, 코인으로 바꿔서 돈의 추적거리를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잡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어휴, 우리의 피 같은 돈은 스마트폰 앱 안에 그냥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는데 그 앱은 해킹 당하고 훔친 돈은 추적 불가 코인으로 해외로 증발해버린다니 진짜 무서운데요. 그렇죠. 아까 오프닝에서 피싱범이 1억 원을 돌려준 기막힌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자료에 또 다른 극적인 시민 영웅 스토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 맞다. 길을 가던 시민이 신고한 사건 말이죠. 네, 어떤 시민이 누군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쇼핑백을 들고 배회하는 걸 본 거예요. 텔레그램이랑 쇼핑백 조합이면 딱 봐도 뭔가 수상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민이 직감적으로 저건 마약 거래다 싶어서 신고를 딱 했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까 그게 마약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던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눈썰미 좋은 시민 덕분에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시민의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사건의 이면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긴 우연한 눈썰미나 아니면 범죄자의 일시적인 양심에 우리의 전 재산을 걸고 금융보안을 기들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직관이나 동정심은 아름답지만 방어 시스템으로서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럼 보안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BNK투자증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토스뱅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AI로 AI를 잡는 겁니다. 그 중심에 AI 레드팀과 소아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잠깐만요. AI 레드팀이요? 레드팀은 원래 그 군사훈련 같은 데서 아군의 약점을 찾으려고 가상의 적군 역할을 하는 팀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은행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막 해킹해봅니다. 어디가 취약한지 새로운 악성 코드가 들어올 틈이 있는지 자동으로 탐색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와, 우리 편 AI가 우리 은행을 계속 공격하면서 약점을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아, 즉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기술이 여기에 결합돼요. 소아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인체의 면역 체계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훅 들어오면 뇌가 막 고민해서 백혈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이러스를 고립시키고 공격하잖아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네, SOAR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AI 레드팀이나 보안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탐지하잖아요. 그러면 인간 관리자가 승인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럼 알아서 차단해버리나요? 맞아요. 1초 만에 감염된 서버 네트워크를 확 차단하고 방화벽 규칙을 새로 업데이트하고 동시에 관련 부서에 경보까지 싹 보내는 완전히 자동화된 방어 프로토콜인 겁니다. 잠깐만요. 이걸 듣다 보니까 좀 소름이 돋는데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범죄자들도 고도로 진화된 AI 툴을 써서 자동화된 공격을 퍼붓고 은행도 AI 레드팀이나 SOAR 같은 자동화된 AI 방패를 쓴다면 말이죠. 네. 결국 창과 방패의 전쟁에서 인간은 쏙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계들끼리 0.1초 단위로 막 공방을 주고받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긴 한 걸까요? 야,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스템이 자동화될수록 통제권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하면 인간은 뭘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들만의 전쟁으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설계한 아주 강력한 정책적, 윤리적 방패가 존재합니다. 바로 AML, 즉 자금 세탁 방지 제도와 KYC, 고객 확인 제도 체계입니다. 기술적인 방어가 만약에 뚫리더라도 정책적이고 규제적인 족쇄가 뒤에서 꽉 잡아주고 있다는 거군요. 네, 아무리 AI가 빛의 속도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그 계좌를 동결하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범죄를 입증해서 자산을 압류하는 건 결국 법과 제도라는 인간의 통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AI라는 엄청난 초호속 엔진을 달았지만 핸들이랑 브레이크는 여전히 인간의 규제가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동이나 에코바디스 같은 기업들이 ISO 27001 같은 국제 보안 표준을 필수로 획득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투명한 규칙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니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자, 대출 시장의 새로운 개척부터 보안의 진화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시야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은행들이 AI를 적극 도입하고 고도화된 보안 체계를 갖추는 현상 이면에는 결국 이 모든 걸 떠받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가 뜯어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돈의 물줄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리포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핀테크 규제 완화, 반도체라는 이 삼각편대가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고 있죠. 삼각편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나요? 핀테크 쪽에서는 알캄이라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매출이 34%나 급증했는데 이들의 무기가 바로 뱅크 이너박스라는 솔루션이에요. 뱅크 이너박스요? 상자한 은행이란 뜻인데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개념인지 확 와닿네요. 네, 클라우드랑 AI 기반 솔루션이죠. 예전 같으면 중소은행이나 핀테크 스타트업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서버실을 구축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소프트웨어 구독 하나로 끝내버린다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 은행들과 맞먹는 디지털 전환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와, 매출이 34%나 뛸만 하네요. 인프라의 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쓴다고 하셨는데
그 기술이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글로벌 결제망의 거인인 마스터카드와 BVNK가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세계 최대 거대 은행들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인프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면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게 아니라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고정돼서 안정적인 코인 맞죠? 맞습니다. 기존 국제송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쌌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타면 단 몇 초 만에 엄청 싼 비용으로 돈을 옮길 수 있어요. 와, 2027년까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30%나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리포트에 있던데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이제 코인이 주류 금융의 고속도로로 편입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클라우드 뱅킹이나 블록체인 결제망 같은 이런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규제와 투자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 보니까 미국 연준, 즉 페드에서 은행 자본 규제 완화 논의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철저하게 팩트와 시장 관점에서만 보자면 규제가 풀리면 글로벌 은행들이 대출로 풀거나 첨단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요력이 훨씬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의 첫 번째 주요 성과초로 AI란 바이오를 딱 지정했잖아요. 네, 자본시장에서도 변화가 커요. 저 PBR 기업 공개는 물론이고 AI나 반도체, 우주 같은 특례 상장을 엄청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풀리고 규제가 풀리니까 이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AI랑 반도체 인프라로 흘러가도록 길을 닦아주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서 맞물려 터진 메가 투자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110조 원 이상을 AI와 반도체 R&D 그리고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110조 원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인데 주식시장에서도 SOL AI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ETF가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전문가님,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규제가 풀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삼성이 조 단위로 기술을 뒷받침하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큰 그림으로 연결되나요? 이 현상들을 아주 큰 그림으로 딱 연결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생태계가 보입니다. 어떤 생태계죠? 과거의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남의 기술, IT 기업이 만든 솔루션을 사서 쓰는 소비자에 불과했어요. 네, 은행은 은행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융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삼성의 110조 투자 같은 엄청난 반도체와 AI 인프라 성장에 직접 돈을 댑니다. 기술 기업의 자본을 펌프질해 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엄청난 자금으로 기술은 더 고도화되겠죠. 그렇게 진화한 AI와 칩셋을 다시 은행에 가져와서 훨씬 더 정교한 대출 심사 모델이나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 돋네요. 돈이 기술을 키우고 그 진화한 기술이 다시 더 똑똑하게 돈을 굴리는 완벽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API랑 오픈뱅킹을 통해서 전통은행과 핀테크 플랫폼이 융합하는 모델이 막 가속화되는 것도 다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야, 단절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완전한 융합의 시대네요. 오늘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하나로 꿰뚫어 봤는데 시작은 외국인 고객을 발굴하는 AI 스카우터였지만 종착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리포트의 결론이기도 하죠. 네, 결국 ESG와 AI의 교차점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 처음에 이 단어 조합 봤을 때는 약간 기업들의 뻔한 홍보 멘트, 착한 척하는 멘트인 줄 알았거든요. 절대 단순한 홍보용이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동이나 에코바디스의 ISO 27001 연계윤리 경영, 그리고 하나금융의 AI 펀드 조성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착한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다고요? 네. 앞으로는 이 ESG와 AI의 결합이 대출과 투자를 결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AI 모델이 투명하지 않고 편향되어 있으면 엄청난 법적 리스크로 돌아오거든요. 만약 AI가 차별적인 대출 결정을 내리면 은행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신한금융이 여성 임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 문화의 다양성을 꾀하는 것도 편향되지 않은 AI 센터를 구축하려는 아주 실질적인 전략이겠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모든 고도의 융합을 제어하고 운영하려면 기술, 비즈니스, 규제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성을 갖춘 인재와 AI 센터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융합적 사고가 꼭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진짜 엄청난 속도로 금융과 기술의 심장부를 관통해봤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을 걸고 사업자금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랑 상담하던 친절한 은행 직원이 아니라 차가운 AI 알고리즘이 단 1초 만에 여러분의 대출을 거절한 겁니다. 네. 왜 거절됐는지 이유도 잘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 기계가 내린 거절의 이유를 명확히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삼키고 학습한 AI가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데이터가 블랙박스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모른 채 내 지갑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 여러분은 내 자본의 통제권을 AI에게 완전히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편의성에만 취해서 AI의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혁신은 언제든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질문해야 하는 이유죠. 네,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한 정보의 파도라도 저희의 이 심층 탐구와 함께라면 언제나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번 오늘의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드릴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대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